원가회계 1호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에서 다뤄야 되는 원가회계를 공부할 텐데, 자,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아실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이론편과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론편이 특별히 원가회계 파트는요, 거의 같아요. 과목에 해당하는 게 시험의 난이도가.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학습을 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산회계 1급에서요. 원가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셨고요. 요소별이나 부문별 원가 계산을 공부했죠. 이 중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공부를 할 때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것 방법이 3개 있었죠. 직접 배부법이 있었고요. 단계 배부법이 있었고요. 상호 배부법이 있었을 거예요. 다 공부하신 거고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개별원가랑 종합원가를 공부할 때 종합원가의 환산량까지 완성품 환산량 계산까지 공부하는 걸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때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일, 공정별 중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할 때 원가회계는 일단 공부할 필요 없는 것들. 똑같은 거. 원가 개념 파트는 전산회계 1급과 똑같아요. 100%예요. 그럼 학습하실 때 원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학습 내용 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한 부분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패스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도 패스하면 됩니다. 전산회계 1급과 똑같아요. 대신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때는 직접 이나 단계까지는 공부를 하는 편인데 상호배부법은 연립방정식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으로 전산세무 2급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 1급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릴 때 상호배부법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세무 2급에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라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실 때 상호배부법에 대한 학습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상호배부법 계산하는 것만 추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전체 강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몇 분 몇 초까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차마다 목차 안에 상호배부법이 나오는 교안의 순서를 보시면서 앞부분에 직접 공부했으니까 제끼시고 단계 배부 나와 있는 거 제끼고 상호배부법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똑같아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러 가지의 종합원가 계산의 방식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단일만 있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단일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세무 2급에서는 단일 말고 공정별도 나오고요. 조별도 나오고 등급별도 나올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 뒤에 다양한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수량까지만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전산세무에게는 종합원가 계산 중에 뭐도 나오냐면 환산량 구했어? 그러면은 기말제공품과 단기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에 원가 배분하는 거 있잖아. 방식은 2개, 평균법으로 갈 거냐, 선입으로 갈 거냐,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2가지 방식에 의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배분을 다 해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디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균과 선입에 의한 원가를 배분하는 끝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늘 공부하셔야 돼. 세무 2급에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추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환산량까지 이미 계산할 수 있다. 그럼 환산량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 단계 원가를 배분하는 단계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냐면 전산회계 1급을 원가회계 파트를 완벽하게 공부했다. 학습이 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자격증인 세무 2급을 공부하러 들어왔다. 그러면
전산회계 1급에서 원가회계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에서는 동일한 학습 내용은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학습만 필요합니다. 그 추가적인 학습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상호배분법 추가 학습하시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손에 대한 회계처리나 환산량 계산 이후에 직접적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까지 추가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계산 방식, 종합원가 계산에 다양한 공정별 이후에 계산 방식 공부하시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가끔 공손이 나와요. 공손도 이제 세무 2급에 있습니다. 공손까지. 요 정도 범위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산회계 1급에 있는 내용이 전산세무 2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원가 개념이 전산회계 1급 내용과 똑같아요. 강의 내용이. 그래서 가끔 왜 회계 1급에 있는 내용과 전산세무 2급에 있는 원가가 강좌가 왜 동일합니까? 뭐 갖다 붙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갖다 붙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세무 2급 영상에 여러분이 추가로 학습할 내용만 딱 3개만 아무런 이 스토리가 없이 그냥 세 강만 띡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있는 내용들은 아 이게 세무 2급을 공부하는 분들이 원가회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경우의 수까지 일단 반영이 된 거구나. 학습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 있는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과 거의 동일하다. 거의 92%가 동일해요. 여러분은 8%만 세무 2급을 공부하실 때 추가적인 학습만 필요하고 그 8%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종합원가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분들, 나는 전산회계 1급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고 세무 2급을 바로 다이렉트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재무회계는 공부했는데 원가 파트는 별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세무 2급에 있는 원가회계 모든 강의를 그냥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매번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디를 더 공부해야만 세무 2급에서 필요한 학습이 필요합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원가의 기본 개념부터 이제 다룰 건데 먼저 말씀드린 건 원가회계와 관련된 원가의 기본 개념, 회계분류, 의, 목적, 자 원가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1급에서 이미 공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부분만 말씀드렸던 부분만 찾아서 학습하시고요. 지금부터 회계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나는 원가를 처음 공부한다. 라고 하면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요. 일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아니라 그냥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얼마 벌었는지 재무성과 그리고 재무상태. 재무성과는 손익계산서일 거고 재무상태는 BS겠죠. 이런 정보들을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주는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는 외울 거 엄청 많죠. 그리고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만드는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 처리할 때는 그 회계 처리의 정확한 회계 처리를 외우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과목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회계 처리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이제 재무회계인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오면 앞에 원가라는 말을 당연하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원가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자를 빼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왜 원가자를 빼냐라고 물어보면 제 답은 내 맘입니다. 관리회계는 원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원가자 굳이 쓸 필요 있어? 그냥 관리회계라고 말하면 그건데. 우리 기준 없잖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 자, 지금부터 그냥 관리회계라고 말하면 그게 원가회계라고 하는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가 있고 얘는 내부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없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경영자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인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띡 제출하면 돼요.
근데 띡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름의 양식이 있는 거죠. 나름의 양식. 그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기업마다 다 다르게. 일단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큰 기본 구조를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회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원가회계라는 거는 결국 이건 거야. 이게 원가회계야. 그 원가회계는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요 네모난 모양의 예를 들면 흰우유가 있대 이렇게. 흰우유. 그러면 흰우유를 하나당 뭐 500원에 팔아요. 아이고 이거. 판매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의 원가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건지 이게 차이가 나면 이게 결국은 하나를 팔 때마다 벌어들이는 이익의 개념인 건데 요 금액을 우리는 제조원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생각해봐요. 흰우유 한 꽉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우유 만들 때 하나씩 만드나? 여러분 원유를 투입할 때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투입하기보다 일단 아주 많은 대량의 원유를 사와서 하나하나 가게 담기 위한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나가고요. 전기도 쓰고요. 수도요금도 쓰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직원들이 회식하는 것도 다 이 우유 한 깍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가. 생산직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일하죠. 그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만약에 이 기업의 소유라면 재산세도 내겠죠. 그러면 재산세도 뭐예요? 이 우유 한 깍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원가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죠. 자, 이런 원가를 계산하는 분야를 우리는 원가회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원가회계를 통해서 이 원가를 구해. 이 원가를 구하는 게 일이겠죠. 중요하겠죠.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그러면 이 원가회계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거니?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200원이라고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럼 200원의 원가가 들어가서 500원에 팔아. 그러면 300원의 이익이 나죠. 요 이후의 숫자들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재무회계를 위한 거잖아요. 원가를 알아야지 재무회계를 하겠죠. 근데 원가를 알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야, 원가 200원 들어갔어? 원가 200원보다 조금 더 원가를 절감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고민하지 않고 야 200원이야? 그래 500원에 팔자. 그러지 말고 좋은 경영자의 마인드라면 야 원가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전기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야 공장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관리비를 좀 절감해보자. 그러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잖아. 원가를 절감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도 조정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내고 싶은 마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죠. 경영 마인드는 좋죠. 그러면 이런 식의 의사결정하려면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원가 회계를 통해서 두 번째 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려고. 원가를 통제해야죠, 이제. 더 원가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걸 통해서 판매가를 조정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가를 감소시켜도 판매가를 올리죠. 뭐 악덕 기업들이죠, 뭐. 근데 악덕 기업이라고 못하죠. 나도 만약에 제품을 제조하는 어떤 제조업을 운영하는 내가 CEO라면 판매가를 내가 막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거를 내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걸 내리기보단 이걸 유지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공장에서 잘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거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가를 유지하는 건 좋은 방식이죠. 이거를 올리면서 판매가를 막 올려. 그건 또 좀 너무한 거고.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원가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원가회계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재무회계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통제 목적의 관리회계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나 관리회계 양자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쳐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원가가 안 되면 원가가 계산이 안 되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원가를 모르니까 이거 X고요. 그러면 BS도 재무상태표도 X죠. 가장 첫 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우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핵심은 제조업에서는 원가라고 말해도 이거는 뭐 과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가를 모른다, 틀렸다,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많이 팔아봤자 손익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그냥 팔기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겉핥기 형식.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이게 원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원가 회계를 공부하는
의미겠구나. 그런 개념을 약간 흥미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세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만든 거죠. 그럼 만들 때 얼마 들어갔을까? 얼마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결정됐겠죠.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하나당 1,000원에 파는 거 원가가 얼마겠어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부적으로 하니까. 누가 우리에게 보고합니까? 재무회계나 하는 거지. 원가를 외부에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원가인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말을 외우시면 안 되고 개념을 외우셔야 돼. 왜냐면 이렇게 똑같은 글씨로 나오는 시험이 아니야, 원가는. 원가는 기준은 없고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면 그냥 막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가를 결정하고 그게 나중에 판매되면 매출 원가, 안 팔리면 기말재고 자산. 그걸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상기업은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가 회계는 상기업도 원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기업에서 말하는 원가는 공부하지 않아요. 상기업에서 말하는 원가는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T자 규정 그려가지고. 상기업은 기초에 몇 개 있었고 그냥 사와요. 사와서 안 팔린 건 기말, 팔리면 매출 원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를 얘기할 때는 상기업은 절대 원가 회계에서 관계가 없는 기업이야. 원가 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 무조건 제조기업.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원가 회계는 상기업도 원가 회계가 필요하다. X. 상기업은 필요 없다. 취급 안 해. 상기업은 무식한 기업. 우리끼리. 그냥 무식하다는 뜻, 그게 무식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기업은 원가 회계가 필요 없다. 제조업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뭐 무식하다는 게 진짜 무식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조기업은 단기에 1년 동안 제품을 만들 때 얼마의 제조 원가가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이 정보는 외부 공포용 재무제표에 계산되는 이 두 개의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죠. 실제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간 원가를 외부에 보고하진 않아요. 매출 원가를 보여줄 뿐이지. 두 번째는 이렇게 원가를 해서 뭐 하는데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려고요.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 팔렸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형태로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를 준비해야 될까?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공장은 어디까지 또 조금 더 맥시멈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원가가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면 그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통제. 이런 여러 가지 원가 정보를 유용하게 제공하는 용도로도 이제 원가 회계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원재료 중에 A, B, C, D가 있대.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가 A, B, C, D가 있대. 여러 가지 늘 선택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가장 좋을까? 돈만 보진 않고요.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을까는 지금 현재 어때? 원가 좀 보고 해봐. 지금 현재 이 상태야. A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품질이 이 정도야. 뭐가 좋을까? 이런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를 갖추게 돼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원가를 절감시킨다도 아니고 무조건 올린다도 아니고 향후 계획하고 통제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게 원가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돼요. 자, 이제부터 원가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가는 코스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코스트 코 뭐 이렇게 부르는 데 있죠? 그게 다 이제 원가처럼 팔아먹는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원가, 이 원가라는 건 뭐니?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물건이든 서비스든 이런 걸 만약에 누군가에게 공급하게 된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온갖 지출된 것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된 것들. 근데 그 지출된 게 대부분 돈으로 나가겠죠. 우리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이제 사 먹잖아요. 그럼 오징어도 어쨌거나 바다에서 오징어를 어업을 해서 말려서 일정 뭐 가공을 해서 만약에 뭐 오징어 구이로 팔다거나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오징어 여러분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빨랫줄 해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는 거. 그럼 널어 놓을 때 이 바닥 공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공기가 잘 이렇게 순환돼 가지고 이런 뭐 미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줄 달아놓고 막 이렇게 말리잖아. 그럼 말리는 게 중요하거든. 꽃감도 마찬가지고. 그럼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 그런데 이 공기가 이 제품 하나에 들어간 얼마의 원가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이 공기는 이 제품 하나에 얼마의 원가인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 공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중요하긴 해. 신선한 맛, 어떤 바다 냄새 이런 거를 주긴 하지만 그 자체를 어떠한 측정된 금액으로 산출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갔지라고 하는 걸 기입할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를 얼마로 측정할까? 못해요. 자, 이 얘기는 원가는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 원가인 거야. 공기는 원가가 될 수 없어요. 맞죠? 공기는 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만들고 얻기 위해서 희생된, 지출된 경제적인 자원을 화폐 단위로 계산된 것들을 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폐 단위로 측정되지 않은 공기 같은 것들은 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가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소멸 원가, 미소멸 원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소멸 원가, 미소멸 원가는 뒷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을 만들 때 만약에 원가가 이렇게 100원어치가 들어갔대요. 100원어치가 들어가서 이제 제품이 됐어. 원가가 이제 원가를 제품이라는 원가를 만들기 제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가 100원어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제품이 됐대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 중에 제품이 된 게 10개인데 이 10개 중에 제품을 만들면 팔 수 있죠. 팔면 돈을 벌죠. 그러면 자산이에요. 근데 100원어치 중에서 90원어치는 제품의 형태도 있는데요. 10원어치는 움직이다가 아니면 쌓아놓다가 깨진 거야. 아니면 누가 도난당했어. 아니면 불이 났대. 그럼 여러분 100개 중에 90개는 제품으로 있지만 10개는 손실됐거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소멸됐대요. 그러면 원가가 100원이었긴 했죠. 원가가 100원이었긴 했는데 결국은 이거 두 개 중에 여기로 갔네? 손실이 돼버렸네요. 원가라고 하는 건 이후에 팔았을 때 돈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지 원가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원가예요? 아니요,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100원의 원가라고 처음에는 계산했지만 이 중에 결국에 제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아니면은 재해로 임어서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었죠. 제품을 10원만큼 사라지고 무슨 회계 처리할 때 손실로 처리해요. 그러고 나서 걸었죠. 적요사항 8번에 타개당 대체를 걸어요. 이유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가야 할 경로로 가지 않았다는 걸 체크해 주는 게 타개당 대체라고 하는 적요 기능키였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영업의 비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가가 아닌 거야, 결국에. 그래서 원가가 투입됐는데 완성됐어? 아니면 원재료로 있어? 제공품으로 있어? 어쨌거나 미래에 경제적으로 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정확한 이름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니? 즉시 비용, 타개정 대체, 그리고 비용. 비용, 원가 아니고 비용. 자, 비용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비용은 expense 이렇게 불러요. 코스트는 원가, 비용은 소비된 거, 아예 없어져 버린 거. 그러면 자산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산 중에 제품이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품이 이제 90원어치 있어요. 90개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안 팔렸네? 원가 맞죠? 제품이라는 원가 만들어진 거 맞죠? 근데 이 중에 안 팔린 게 20이고 팔린 게 70이면 팔린 건 뭐예요? 우리 팔렸을 때 드디어 매출원가라고 부르죠. 근데 그 매출원가는 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이잖아. 그쵸? 재고자산은 남아있는 거죠. 안 팔렸죠. 자산이죠. 근데 이 비용과 이 비용은 다르죠.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요건 원가로 만들어진 제품이 드디어 외부로 유출돼서 우리 회사 내부에 소멸된 거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소멸원가 이렇게 부르고요.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건 원가가 발생돼서 원가가 투입돼서 제품으로 완성됐는데 아직 안 팔린 거죠. 아직 안 팔렸으니까 소멸되지 않았죠. 그래서 걔를 미소멸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미소멸 원가가 뭐예요? 원가가 발생돼서 투입이 됐는데 그게 안 팔리고 남아있어. 창고에 있어. 그게 미소멸 원가. 정확하게 재고자산. 근데 팔렸어. 그 원가 드디어 팔렸어.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 됐어. 그 원가를 우리는 소멸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요. 얘도 소멸 원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가는 이렇게 파생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기본적인 손실 계정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정상적인 과정은 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비용과 원가는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하시면 조금 더 원가 공부할 때 이제 폭넓어지고요. 그래서 미래에 경제적인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야, 소멸됐어? 끝났구나. 미소멸이니 여전히 남았구나. 자,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에서 언급하는 원가는 원가 회계에서 원가라고 부르는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에서 투입됐고 제품 생산에서 소요되는 지출된 금액을 우리는 정확하게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이해할 때 원가라는 개념과 비용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뒤에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원가는 관례적으로 원가라는 이름과 비용이라는 이름을 막 왔다 갔다 써요. 왜 그러냐면 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원가 회계라고 하는 이 회계 분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재무 회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무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원가라는 개념 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이제 소비되잖아요. 그러면 원가 회계라고 하는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서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했다면 그냥 그건 이 안에서끼리 우리끼리는 그냥 소비된 비용이라고 불러도 여기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원가 회계에서 부르는 거니까 얘가 비용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제품의 원가인 거야. 우리끼리니까. 자, 원가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 그래서 야, 비용이라고 불러도 어때? 이거 원가를 그냥 비용이라고 한글로 부르면 어때? 코스트, 익스펜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영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한 거라며. 소비한 거니까 원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된 그 비용을 그냥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원가니까 이것도 원가 아니니? 꼭 그렇게 딱딱하게 막 이름을 정확하게 막 쪽쪽쪽 쪼개야 되니? 아, 그렇지 마. 그냥 가자. 너무 이상하죠? 저도 이상한데 저는 원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도리가 아주 넓잖아요. 자, 그래서 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부분은 결국 이거야. 관례적으로 원가나 비용이라는 용어를 그냥 왔다 갔다 써요. 예를 들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예. 직접적으로 재료가 투입됐을 때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재료 비용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직접 재료비까지 써요. 직접 재료비라는 이름도 직접 재료 원가라는 이름도 다 같은 거예요. 끝에 빗자가 끝났으니까 꼭 복리후생비 같은 느낌이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안 그런 거야. 우리는 지금 원가 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재료의 원가를 직접적인 재료비라는 이름으로 그냥 같이 써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직접 재료 원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귀찮은데 뭘 한 글자 더 줄여서 말하자. 직접 재료비. 또 하나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말을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제조에 들어간 비용, 제조로 들어간 원가, 뭐 같은 거 아니니?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결론은 용어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용어가 의미하는 숫자 또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암기한다,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원가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지금은 직접재료비라고 불렀는데 왜 정답에는 직접재료 원가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재료가 중요해. 결론은 단기 총이 중요해요. 단기 총 다음에 제조 원가라고 부르든 제조 비용이라고 부르든 그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그냥 의미에 불과해요. 그냥 기본적인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서 다르게 직역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 처리를 물어보거나 계산하는 걸로 들어가기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원가는 기본적인 이 원가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떠한 용어로 사용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원가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원가를 나는 처음 공부한다. 그럼 한번 제가